안녕하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는 날이 왔네요. 괜스레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자예요. 뭐 대충 눈치는 채셨겠지만 오늘 제가 사연으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 남편에 관한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죠. 전 남편과 제가 이혼한 이유는 남편의 협박 때문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협박이었어요. 그 남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기만을 바랐는데 친구를 따라서 코인이나 뭐 그런 투자를 하다가 집까지 날려먹은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 되어 태어난 후 처음으로 단칸방에 살아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덕분에 겨우겨우 집을 구해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엄마를 모시고 살지 않으면 다시 투자를 할 거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미 그 남자는 내가 알고 있던, 사랑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마음대로 돌아가며 개소리를 하는데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나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입니다. 더 드러내주시면 아마 놀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놀라운, 숨막히는 이야기를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라이 이 여자가 말이야 너 서방이 집에 왔는데 그런 꼬락서니로 집에 있고 싶냐 내가 집구석에서 이러고 있는데 어떤 놈이 집구석이 좋다고 들어오겠어 야 대답해봐 대답해보라고 너 그리고 동네에 맞지 않아. 내가 밖에서 내 욕하는 거 그거야. 얼굴에 침 뱉는 거야 뭘 알고 나 욕을 들고 다니란 말이야 이렇게 와일안해 내가 얘기하고 다니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 전부가 알아. 왜 내 말이 틀려 너 때문에 하루가 멀다고 내? 눈이 퍼렇게 멍들어 있어? 집에서 허구한 날 욕지거리 내뱉는 소리 들려 툭하면 집안 뒤집어 엎어. 내가 그렇게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르겠니 모르겠어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애들 생각 안 해 애들 생각 안 할 거냐고 애들이 해만졌다면 불안해서 덜덜 떨어 애들이 아빠 집에 오는 게 무서워서 덜덜 떤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당신 대체 왜 그래 언제 정신 차릴 거냐고 얼씨구니가 아직 덜 맞았지 암탉이 그러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어 이년아 애들이 아빠가 오는데 왜 덜덜 떨어.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야, 김미정. 너 이리 와봐. 아버지가 부르는데 이리 안 와.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늘 고함과 비명,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제 친부 때문이었죠. 엄마 말로는 친부가 원래는 굉장히 다정하고 자상했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도박에 눈을 뜨더니 사람이 바뀐 것이라고 말이에요. 글쎄요. 저는 그 말을 지금이나 어릴 적이나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아빠와 어디를 다녀왔다. 아빠랑 엄마가 사이가 좋다는 말을 할 때도 전혀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제 여동생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공포 그 자체였으니까 말입니다. 안 돼, 미정아. 아빠 그것은 안 된다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그걸 가져가면 안 돼, 내놔. 그리고 미정이랑 미선이 한 건디야. 내놓으라고 해서 엄마. 괜찮아, 엄마. 집구석에 앉아서 딸들이 나란히 앉으라고. 하루 종일 질질 짜고 있네. 조용히 해, 이거 틀어. 학원비는 뭐? 공부해서 뭘 하겠다고. 야, 너희들 대학 생각하지 마라. 알았어. 난 주면 그만 아니겠니?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공장이나 어딘가 가서 돈을 벌어야지. 알았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정신 못 차린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화가 나 있었죠. 저와 여동생의 학원비는 물론 기본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고 그 돈을 가져가서 도박에 날리고만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의 보호자이자 집안의 가장 역할을 맡아야 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난 절대로 아빠와는 정반대인 남자를 만날 거야. 그렇게 집안을 고통스럽게 만들던 친아빠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올라가기 몇 달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죠. 그 장례식장에서 할머니는 저와 제 여동생에게 욕을 했습니다. 아빠가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는 독한 년들이라고 말이에요. 글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울었어야 했을까요? 지금도 할머니는 왜 우리한테 울지 않았다고 욕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친아빠의 죽음 이후 오히려 저희 세 모녀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돈은 없었지만 행복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엄마는 좋은 분을 만나 재혼하셨어요. 그분이 지금의 제 아버지입니다. 새아빠를 만나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늘 다짐해왔듯이 친부와는 정반대인 성실하고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다 친구들이긴 한데 뭐, 아이들보다 나는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나 자신이 되어야 해. 하지만 그 남자의 문제는 착해도 너무 착하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아, 한 번도 제대로 내지 않았고 그냥 다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허허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만 있어야 하지만 좋은 사람을 호구로 보고 이용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놈의 10년 친구 3명이었습니다.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들은 제 남편이었던 그놈들을 거의 자기들 부하여 기준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 몇 번 얼굴을 보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다들 초면이기도 하고 몇 번 안 본 사이니 그놈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네요. 창원 씨,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나이가 몇 살인데? 창원 씨나 지석 씨나 어쩌면 그렇게 유치하게 굴어요. 누가 보면 중 2병 걸린 애들인 줄 알겠어요. 아니, 자기야, 이건 좀 놔봐. 지금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잖아. 하루 이틀이어야지. 어머, 언니.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 오빠가 그냥 농담 좀 한 건데, 그리고 친구들끼리. 밥 좀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요.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아우, 알겠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살게요. 그럼 되죠? 재수 씨 너무 그렇게 정색하시니까 제가 좀 민망하네요. 아니. 야, 인마, 미안하다. 너 돈 쓰게 해서 그렇고. 그래. 그러던 중 제가 제대로 뒤엎은 날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먹는 술자리에 남편을 불러내서 소주 한 잔 먹이고 돈 다 내게 하는 건 일상이었던 악질의 놈들이었기에 저는 벼르고 있었어요. 어디 한번 건수만 걸려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던 중 그놈들과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지 않아서 못 가겠다고 하는 나와 남편이라며 굳이 와서 얼굴이라도 비추고 가라며 불러냈지만 자기들 밥값 좀 계산해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착한 버전이었던 남편 놈은 또 호구처럼 직업을 열려고 했어요. 친구들과 그 와이프들은 팔짱 근처에 서성이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만약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생각해보세요. 신용을 쌓게 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차라리 그만하련만 남편 놈은 자기한테 친구는 그 사람들 뿐이라며 계속 만났거든요. 이건 내가 끊어내야겠다 싶어서 그날 식당을 거의 다 허물어뜨릴 뻔했고 그들에 대해 쌍욕을 하기도 했어요. 내가 말했을 때 남편은 놀란 눈과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날 식당을 엎어버린 후로 남편은 그 친구들과 연을 끊었어요. 혹시 혁진 씨야라고 해봤는데 둘만 연애하고 있는 줄 알 것 같다고 하죠. 안 그래요? 난 또 남자끼리 카페 투어를 하는 건 처음이네요. 에이, 징그러운 사람들과 연애는 또 뭔지. 나도 정말 내가 카페 투어를 할 줄은 몰랐네요. 혁진이가 이번에 카페 하나를 한다는데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투자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혁진이 친구들도 만나봤었는데 다들 회사 다니면서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또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애들한테 배울 것도 많고 좋은 것 같고요. 재미있는 건 남편이 자기도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된 것 같다며 관계가 끊어진 것에 만족해했죠. 이게 똥차가 가고 나면 벤츠가 온다는 그 말이 남녀 사이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지 같던 친구놈들을 끊어낸 남편에게 통도 크고 매너 있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남편에게 좋은 친구들 같았어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한 잔을 안 마시는 특이한 그룹이었죠. 운동을 한다거나 카페를 간다거나 캠핑을 하러 가는 것은 건전하다면 건전하고 심심하다면 심심한 무의미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삶이 풍족해질까 하는 생각을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좋았어요. 자기야, 이거 봐봐. 이번에 성민이가 고른 차야? 자기도 봐도 진짜로 놀랍지 않아? 안에 옵션도 풀옵션으로 가죽 시트까지 다 바꿨대. 승차감도 정말 대단해. 좋아 보이긴 한데 그만큼 돈을 많이 들였을 텐데 이걸 할부로 산 건 아냐? 어우, 좋은 차는 좋지만 할부는 별로 싫어. 그냥 있는 차를 잘 관리하고 다니는 게 더 좋지. 할부감 냈다가 꼬부랑 할아버지 되는 거야? 응, 우리는 그냥 있는 걸 잘 관리하고 평범하게 살자. 알겠지? 할부는 무슨 자식도 없고 모두 현금으로 한 번에 계산했어. 어떻게? 했는 줄 알았는데 이 자식이 한동안 계속 핸드폰만 붙들고 살더라고. 뭘 하나 봤더니 뭐 투자를 한다는 거야? 테슬라 알지?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코인 샀다 하면 무조건 치고 올라간다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더라고. 그 자식이 그거 1,000만 원 좀 안 되게 투자해서 지금 코인으로 완전 대박 터뜨렸다니까? 회사도 그만뒀어. 와, 여보, 퇴사라니 그건 진짜 우리와 같은 직장인들한테는 꿈의 그림이 아니야. 자기도 막 그러고 싶지 않아. 맨날 히스테리 부리는 그 한 부장인가 뭐 아니면 여자한테 사직서 딱 집어던지고 말이야. 나도 조금은 투자해볼까 어차피? 성민이랑 몇몇 사람들 하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나도 안전한 곳에서만 하면 손해보는 일도 없을 거 아니야. 나는 코인에 대해 잘 모르겠어. 당신이 직접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민 씨랑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 보고 덜컥 들었다가 괜히 코끼기는 건 아닌가 해서 어떻게 됐어? 코인이랑 주식이고 왜 그러한가 그냥 하지를 말아야 해. 잘 됐으면 땡큐지만 혹시나 잘못되면 난 싫어 자기야. 그렇다면 괜히 했다가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우리 이것저것 알아봐서 부동산 쪽으로 공부해보자. 그게 낫지 않겠어? 그래,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냥 계속 이렇게 가자. 직장 다니고 집에 오고 평일에는 업무에 몰두하고 일을 평생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답답해서 아이고 괜한 소리 한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그냥 평범하게 잘 살자. 평범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러던 중 스멀스멀 불길한 기운이 제 결혼 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남편과 어울리던 친구들을 통해였습니다. 남편이 회사 동료를 통해 새로 사귄 그 새로운 친구들은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이들이 다방면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돈을 벌었고 어느 순간 사업 이상의 것으로 나아가 코인 투자에 발 들이밀었죠. 그러면서 돈을 상당히 건드린 듯 했어요. 남편이 가끔 보이는 이런 모습에 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SNS 사진 속 그 친구들은 새로 나온 외제차, 해외여행, 명품 등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사치를 보여주었거든요. 사람이 그런 생각이 없다가도 자꾸 명품이며 외제차며 좋은 것들을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남편 놈도 그러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가까이에서 어울리는 친구들이 돈을 버는 모습을 보니 자기도 돈 욕심이 났겠죠. 그건 이해했습니다. 남편 놈이 자기도 투자를 좀 해볼까라는 말을 했을 때도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기에 그저 잠깐의 부러움으로 내뱉는 말이겠거니 했어요. 설마 하니 그놈이 정말 코인에 투자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보면 당신이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을 잘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것 마냥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고 있고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언제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놨는지 말을 해봐. 말을 왜 못하는 거야? 뭐를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 지금 제대로 설명 못하는 거 아니야?
종아 아니라니까 내가 무슨 바람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 생각했을 때 내가 바람을 피우는 사람 같아? 바람을 피울 만큼 내가 그렇게 간덩이가 커 보여서 나는 제일 잘하는 건 당신 아니야? 내가 바람을 피우는 그런 인간으로 보여? 정말 왜 그래? 간덩이가 작다고 바람을 못 피우나 바람을 못 피우나? 피우냐고. 그러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아니면 나한테 왜 핸드폰을 못 보여주냐고. 당신이 뭐 숨기는 게 있으니까 지금 나한테 못 보여주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끝까지 나한테 안 보여주겠다면 이거지. 그럼 이혼해. 왜 나는 당신에게 요만큼도 숨기는 것 없어? 나는 지금 통장이든 핸드폰이든 뭐든 당신이 말하는 거 다 보여줄 수 있어. 그런데 당신은 지금 뭐가 있으니까 나한테 일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신뢰 없는 결혼 생활 못해. 나는 절대로 우리 친정 엄마처럼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살지 않을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선택해. 나랑 이혼하던가 아니면 핸드폰 보여주던가. 어느 날부터인지 갑자기 남편이 핸드폰을 품에 꼽고 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서로 핸드폰을 보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여자의 직감이 있잖아요. 남편이 뭔가를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저는 핸드폰을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바람 피우는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난리를 쳤었어요. 결국 제 입에서 이혼 얘기까지 나온 후야 그 핸드폰을 제게 보여줬어요. 그 울며 겨자 먹기로 내민 핸드폰 안에는 여자는 물론 바람의 받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당황스러웠죠. 했어요. 핸드폰에는 코인 투자 어플이 잔뜩 깔려 있었어요. 빨간과 파란색 선으로 그려진 그래프를 보여주는 코인 차트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저는 또 이게 뭐냐고 남편에게 물어보았고 그는 한참을 망설이던 뒤에 입을 열어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나 딱 100만 원만 넣어본 거야. 어떤 대답이든 그냥 투자하다가 돈 때문에 마음 쓰기 싫어서 딱 100만 원만 투자했어요. 그것도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한 거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었지만요. 처음에 당신이 성민이 코인에 투자한 것을 듣고 반응이 좋지 않았잖아. 그래서 괜히 말하기가 조금 그래서 나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아직 돈을 잃은 적이 하나도 없어. 그냥 돈을 넣어두고 가끔 심심할 때 쳐다보는 거야? 아이, 그것 때문에 나를 무슨 바람 피운다고 너무 못 믿는 거야? 아니야, 당신. 솔직히 이것은 내가 좀 더 서운한데. 에이, 나는 딱 100만 원 이상 더 나오지 않을 거야. 미리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다들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어졌어. 100만 원, 딱 100만 원만 넣고 더 이상은 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워낙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서 저는 그 사람이 한 말을 믿었어요. 결혼을 했지만 그 사람을 통제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을 했지만 제가 배우자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100만 원이 있다가 없을 수 있는 돈이고 없다가 있을 수도 있는 돈이니 그 정도는 잔소리하지 말고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100만 원을 가지고 유리하게 다뤄서 돈을 벌기도 했었어요. 마치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이익을 제게 선물을 사주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살 때도 있었죠. 이 정도로만 선물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앞뒤 안 가린다더니 남편은 수익이 난 것이 자기의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고 나도 모르게 회사까지 그만두고 자기가 가진 전부를 코인에 투자해 대출까지 받은 것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묻는 거죠. 다 날렸어요. 돈만 날린 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집까지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원룸에서 월세살이를 하게 됐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둘이 누우면 집이 꽉 찰 텐데 내가 편하게 살아야 엄마 아빠도 잘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소리 말고 일단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해. 그래요. 박서방도 이 정도로 크게 사고 쳤으면요. 자신이 정신을 차렸을 것이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을지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딸아, 이 돈을 받지 않으면 너희 엄마가 몸 전체에 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야 해. 엄마, 아빠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너와 박서방한테 명확히 전하라고.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서 우리에게 갚도록 할 거야. 엄마의 말대로 잘 살아. 엄마와 아빠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줘. 딸이 원룸에서 사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싫다고만 말하기보다 일단 받아.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생각해봐. 너희도 자리를 잡아서 애를 낳고 평화롭게 살아야지. 응, 지금 생각해도 그저 친정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쩌면 그렇게도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참, 부모란 아무나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 놈의 투자 실패로 인해 저희는 월세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친정 부모님은 당신들의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주셨어요. 그 돈은 적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갚으라고 내주는 돈이라며 제 손을 잡고 은행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도 제가 받지 않겠다고 하자 친정 부모님은 집을 계약하고는 부동산 계약서를 제게 주셨어요. 그렇게 좋다고 남편분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분도 잠시나마 저희 친정 부모님께 찾아갔을 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결심이었을 뿐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만 할 건지요? 그러면서도 투자를 계속하고 싶은 건가요? 여보, 내 말을 듣고 있지요?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보일 건지 말입니다. 투자를 안 한다고 말했는데 혹시 계속 투자를 할 생각인가요? 오늘 면접 왜 안 가셨어요? 내가 얼마나 부탁했는데요. 희연이가 회사에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며 애를 써서 만든 자리였는데 왜 면접을 놓쳤나요? 그렇게 어렵다니까 그걸 안 가냐고. 아이쿠, 정말. 나 지금 일하는 중인 걸 보여주고 싶다. 투자하기 쉬운 줄 알아? 원금은 회복해야 할 거야. 원금은 방해 좀 하지 마세요. 겨우 몇 푼의 월급을 받으면서 살면 난 그냥 개미 새끼에 불과한 거 알아? 미정아 제발, 나 진짜 한 번만 기회 딱 잡으면 된다는데. 그렇다면 원금은 그냥 껌일 뿐이야? 미정아, 너를 못 믿어. 조금만 기다리면 상승세라고 하니 그때 딱 기회를 잡으면 된다고. 당신이 예전에 나에게 했던 말처럼 우리가 돈을 가지고 뭐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딱 내가. 원금만 회복시켜 놓고 뭐 배달 아르바이트 하던 막노동을 나가든 할게. 나 좀 믿어줘. 누가 당신 보고 막노동 나가래 아르바이트 하래 원금 그딴 거 필요 없다고. 원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줘. 그놈의 컴퓨터 좀 그만 들여다봐. 내가 당신한테 그냥 일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면접 자리까지 사정사정해서 다 알아봤다 주고 심지어 내 동생이면 내 친구들까지 당신 일자리 어떻게 한번 잡아줄까 다들 난리인데 왜 당신은 누가 떠백을 주는 것도 싫다고 백냐고 얘기하는 거거든. 좀 적당히 떽떽거려. 지금 나한테 엄청 중요한 거야. 면접이고 나발이고 나한테 지금 원금을 찾는 기회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제 여동생이며 친구들이 남편은 일자리를 위해 여기저기 면접 기회를 찾아봐도 그놈은 그저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페인처럼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대로 미친 것 같아서요. 한 집에 있어도 그놈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가뭄에 콩나듯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하게도 싫었던 그 모습을 제가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놈과 말다툼을 한 후 거울을 보았는데 거울 안에는 친정엄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 얼굴은 끔찍하고 싫어했던, 죽도록 거부하고 싶었던 우울하고 슬픔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그 힘든 마음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이나 여동생에게는 특히 말할 수 없었죠. 엄마와 여동생은 저와 함께 아무런 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기에 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남과 다름없는 부부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그놈은 휘발유가 가득한 저희 부부관계에 성냥을 휘둘러 던졌어요. 그 불이 화염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죠. 우리 엄마 없이는 또 투자할 거니까 알아서 해. 그 화재의 주요한 원인은 이혼이었어요. 불길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대리효도였습니다. 자신의 엄마를 돌보라는 부탁을 나에게 했거든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 제게 협박을 하며 자기 엄마를 모시고 살지 않으면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자 제가 무척 두렵다고 생각했죠. 저는 정말 죄송하단 말에도 당장 어머니를 모실 준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죠.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내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은 매우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도록 도와주는 일반적인 부모의 책임을 다해주고 결혼 비용이나 주택 등은 너희들이 스스로 부담하라고 말했었죠.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는 시원한 장도 보태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대학을 졸업시키면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일절 기대하지 말라고 못 박았죠. 그래요. 뭐 결혼 준비를 하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말 하지 않았죠. 너희들 부위에 대해 왜 나에게 이야기하냐. 내가 코인인지 뭔지 그거에 돈을 내라고 등을 떠밀었어. 아니야. 너희들이 할 일에 대해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니들 결혼할 때도 얘기했었지. 대학 졸업까지가 나에게 끝이었어. 나에게 돈에 대해 이야기할 거면 일절 연락하지 말아라. 결혼은 그러려니 했는데.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집을 말아 먹어서 좀 도와달라고 찾아갔을 때도 저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언제 니들 보고 그런 거에 투자하라고 한 적 있냐고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자기한테 와서 돈 얘기를 하냐고 돈 없다며 딱 잘라 거절했었죠. 그렇게나 매정하게 부모 노릇 바라지 말라고 못을 박았던 시어머니가 관절이 안 좋다며 이제는 자식과 함께 살아야겠다고 하더군요. 니들이 청남녀 아니냐? 그럼 너희들이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하지. 다음 달 내로 내 짐 챙겨서 너희 집으로 가마. 제가 못된 건가요? 아니면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뻔뻔한 사람이었을까요? 남편 놈 밑으로 형제가 3명이나 있었는데 그것들도 자기네들이 살기 어렵다며 저희한테 시어머니를 떠넘기는 듯했습니다. 장남이라는 놈은 당연히 자기가 장남이니 엄마를 모시는 게 맞는 거라고 한술 더 떴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자 그럼 다시 투자할 것이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내가 왜 어머니를 모시고 살 거면 당신이 알아서 집을 구해서 나가던지 알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여기 우리 친정에서 해준 집이야. 어머니, 당신이 돈 다 날려먹어서 우리 집이 넘어가기 직전에 내가 잠깐만 돈 좀 빌려달라고 찾아갔을 때 자기한테 부모 노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야. 그거 기억 안 나? 그런데 뭐 어머니 안 모시면 다주 투자할 거라고. 투자하러 가자. 투자할 돈 있어? 아니, 집 담보로 해도 되지 않을까. 누구네 집이 이제 우리 집이 됐나 봐. 명의 집도 아니야. 우리 친정 부모님 명의로 해달라고 했어. 내가 돕다 배 찍히지 않을까. 2번 김미정야. 너 왜 그렇게 변해? 그래. 난 만약 코인으로 대박 친다면 내가 나에게 이렇게 했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는 남도 아니고 너한테는 남편 나와준 분이야. 하지만 지금 옛날 일을 거들먹거리면서 모시는 건 싫고 억지로 하는 거야. 그게 지금 말이 되다고 생각해. 어쨌든 나는 분명히 말했어. 나는 오늘 저녁에 엄마를 모시고 올 거니까 작은 방 좀 치워라고 했어. 알겠어.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고 당시의 시아버지께서 알겠어. 아주 헛소리를 제대로 하네요. 어쩌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지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억지로 하는 그 모습이야. 그 사람은 저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당장 저녁에 자기 엄마를 모시러 올 테니 어머니 방을 만들어 두라고 했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제가 무서워할 줄 알았던 걸까요? 그놈은 그딴 소리를 하다가 그냥 휙집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그래도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니까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화를 냈을까요? 일단 저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뒤집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 세상에 정말로 말세네요. 너, 문을 잠갔어? 응, 문을 안 열어? 문 열어. 얘가 집 밖에 시험이랑 제 남편을 세워두고 지금 뭐 할 거야? 박수, 얘야, 미정아. 김미정, 너 미쳤어. 문을 안 열어. 문을 열라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문을 열어봐. 그래. 문을 안 열겠다는 거야?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못 들어갈 줄 알고 너를 기다릴 테니. 우선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놈은 자기 엄마와 함께 나타났었죠.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자는 한참 동안 문을 발로 차고 큰 소리를 내더니 금방 열쇠 기사를 불러 문을 열고 들어왔죠. 저도 다 계획이 있었어요. 독이 잔뜩 오른 채 나타난 두 모자.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냉수를 벌컥 마시면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남편은 시어머니 집을 거실에 둔 채 휘적휘적 컴퓨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놈이 방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마어마한 구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코드? 이거 뭐냐고, 김미조, 너 무슨 짓 한 거야? 코드 내가 자른 거야? 야, 너 미쳤어. 지금 반등 타이밍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 너 지금 이게 뭐 한 거냐고? 내가 진짜 미치겠네. 그 자식이 나가고 나서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 다음으로는 그 자식이 진드기 마냥 붙어 있던 컴퓨터 전선을 잘라버렸죠. 이미 이혼을 결심했으니 무섭다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딴 거지 같은 놈이랑 살면서 친정 부모님을 속썩여 내 인생을 말아먹어. 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겨우겨우 붙어오던 정도 뚝 떨어지자 머리가 차갑게 식으면서 정말 이성적으로 변하더군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 놈은 내가 뭘로 자기 컴퓨터를 망가뜨렸냐고 소리를 질렀고 시모는 그냥 저한테 화를 냈어요. 상황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것들이 화를 내든 말든 저는 제 할 말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돈을 잃을 거니까 시력까지 잃을 거니 그리고 전기세는 내가 내. 너는 이 집에 살면서 땡처 아픈 내지도 않는데. 내가 왜 내가 돈을 언급하는 걸 그냥 두고 봐야 해? 나는 싫은데 어머니도 나에게 며느리 역할을 기대하시지 마세요. 어떤 때는 어머니께서 나에게 시어머니로서 대해주신 적이 있나요? 결혼식 때도 너희에 대해 올바른 부류로 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의 일을 자주 낳다 했어요. 지금의 어머님의 아들이 모든 재산을 날려먹었을 때도 그땐 어머님이 자신의 부모의 일을 바라지 말라고 했죠. 그때부터 어머니에게 그만큼의 존중이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왜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도 친정 가족이 주신 집에서? 뭐야, 완전히 무마되었다고 이렇게 소리치는 건 무슨 소리야? 어디서 그런 태도를 배워서 그랬나요? 응, 어디에서요? 세상 좋아졌어요.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시험에서 뒤처지면 즉각 쫓겨날 수 있었어요. 알아요. 그런 모습을 보셨나요? 쫓겨날 것 같아요. 말씀 잘 하셨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는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아내에게 머리를 잡혀서 쫓겨날 수 있어요. 알겠죠? 어머니, 아들이 돈을 날려먹고 그래서 제게 1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가져다 준 줄 아시죠? 그렇지만 저는 어머니 아들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어머니 용돈까지 제가 챙겨 들어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시험에서 바라지 말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며느리돌이 하려고 다 해봤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야겠냐? 내가 어디까지 너를 이해해줘야 해? 내가 분명히 말했었지. 몇 번이고 말했었지. 돈 욕심 내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잘 살라고. 그런데 너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이 무슨 투자를 하겠다고 사방팔방 미친 망나니처럼 뛰어다니니. 지금 꼴을 봐. 지금 꼴을 보라고. 너, 당장 거울로 너는 봐봐. 그게 사람 눈인가? 눈은 흐리멍텅해서는 돈에 미쳐서 정작 주변을 못 봤지. 나는 있잖아.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래도 내가 평생 살아보겠다고 결혼한 사람이니 그렇게 결심한 거야? 내가 살리자는 생각을 어떻게든 당신 정신 차리게 하려고 혼자 발버둥 쳤어. 그런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어차피 당신도 나랑 같이 살기 싫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 말에 그놈과 시모는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그저 어이없다는 뜻만 헛웃음만 쥐어 보였어요. 그런 꼴을 보는데 더 대화를 해봤자 뭐가 되겠나 싶었어요. 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대로 안방으로 가서 미리 챙겨둔 그놈의 짐을 들고 나와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시모의 짐도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착장했던 굵은 소금 한 봉지를 뜯었어요. 그리고는 눈이 씨 뿌리도 탁탁 소리가 나게 두 모자를 향해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야, 김미정, 너 왜 이래 진짜 미쳤어. 엄마, 괜찮아, 어요? 아이고, 내가 보이긴 썩 괜찮다 보이냐, 아이고. 이러한 것 좀 그만해. 마치 미꾸라지에 소금을 끼얹은 것처럼 따가웠으면 난리를 치겠는데 그런 모습이 참 한스러웠어. 얼마나 세게 뿌렸는지 두 모자에서 맞고 떨어진 소금은 작게 부서져서 바닥으로 흩어져 있었어. 겨우 숨을 살렸던 나는 두 모자를 힘껏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서 따뜻한 소금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시모와 남편놈은 물에 휩쓸린 듯 현관 밖으로 내쫓겼어. 내가 내게 했던 말은 다 그냥 한 말 같아. 나는 더 이상 내가 그렇게 폐인처럼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스스로에게도 미안하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미안해서라도 더는 살 수 없으면 이 집에 내가 돈 주고 산 것 하나도 없고 내 짐이라는 그것뿐이구나. 아니에요. 맞아요. 어머니도 왜 짐을 들고 오셨는지요? 어차피 발도 못 디딜 집이었는데 저는 어머니께서 며느리 노릇을 할 생각도 없고 어머님과 아들이랑 더는 같이 살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 집에서 그렇게 귀한 장남을 데리고 평생 잘 살아가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조만간 이혼 서류를 보낼 거거든. 서로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도장 찍어줄게요. 이연 못하네. 모뇌하는 순간 나는 당장 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거니까. 뭐라는 거야? 야, 너 진짜 후회하지 마세요. 김미정 씨? 알았어요. 그놈은 끝까지 제게 큰 소리를 치며 자기 엄마와 함께 떠났어요. 역시나 끝까지 지저분하게 굴더래요. 그냥 좋게 합의하여 이혼하면 될 것을 그놈은 제게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자기가 뭐 정신적 피해를 봤다나요?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먼저 시작한 싸움이니 받아주겠다는 마음으로 저도 역시 똑같이 휘휘자를 청구했습니다. 그간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희생한 것, 정신적 고통까지 다 넣었어요. 그 결과 당연히 제가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는 인간 같지도 않던 코인페인과 이혼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살아봐야 한다고 그놈의 본 모습이 그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이혼 잘한 거죠. 남들이 이혼을 왜 했는지 묻는데 귀찮아서 성격 차이라고만 하겠다고 했어요. 일일이 설명하기 귀찮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동정받기도 싫어서 말이에요. 그래도 익명의 글로 사연을 보내니 속이 시원해요. 오늘 하루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설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복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